빛나되 번쩍거리지 않는다. 광이불요. 자신이 가진 광채를 너무 빛내려고 하면은 뒤탈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겸손해져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지난달에 국정감사에서요, 어느 정치인이 한 지자체장에게 이런 조언을 해서 새삼 곱씹어본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1월의) 첫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중국 고전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상가, 공자, 맹자, 그리고 당연히 노자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얘기를 해봅니다. 30분 책 읽기 월요일 코너 이윤호의 고전 읽기가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돼 있습니다. 노자의 메시지, 도덕경의 메시지 잠시 뒤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죠? 예, 별거 없습니다. 예, 지난주 다른 방송 하실 때 조금 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더워져서. 예. 갑자기 더워지셨다는. 예. 너무 죄송하고 막 그러네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컨디션은? 예, 괜찮아요. 예. 노자의 도덕경. 사실 언젠가는 하시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가지고 나오셨군요. 예. 도덕경에 대한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해주시죠. 예. 이제 도덕경 모두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도덕경의 어느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경이라는 게 이제 도경과 덕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것이고, 또 노자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노자의 나이는 한 160에서 한 200세 정도 되는 나이로 불려졌고, 그래서 대단히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죠. 또 이제 어느 날 이제 정설에 의하면 그 주나라의 황실에 도서관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소를 타고 어느 날 더 이상 주나라의 쇠약함을 느끼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네. 그 한곡관에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제 잡습니다.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그 제자가 잡으면서 선생께서 이리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저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남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내려서 일필휘지로 쫙 5천자를 썼다 그러죠. 그게 이제 도덕경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 참 그런 점에서 뻥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사라지고 나서 노자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 전 기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노자는 누군지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남아있죠. 노자가 쓴 도덕경 혹은 노자라고 하는 책은 남아있다는 거죠. 네. 이 노자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노자의 도덕경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노자의 도덕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자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헌학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또 노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 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이것은 이제 그것에 관계된 연구자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도덕경이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고전 시간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생활을 의미 있게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의 열정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성찰의 어떤 산물이 아닌가. 네.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또 그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가치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세상에 대한 통찰과 자기에 대한 성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산물이 인문학의 의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인문학이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하나의 의미 중에는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무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예.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어떤 의미는 근본으로 인간됨이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 오늘날의 인문학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치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자리 여기서부터 인문학은 시작되고 그래서 양적 발전이라고 할까요?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넘어서 보다 좀 질적인 성숙 인간의 가치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것이 인문학의 의미는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른 문제죠. 네. 마치 똑같은 것 같지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의미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던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라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탈주수라 혹은 탈마수라를 통해서 이제 합리적 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네. 근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는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을 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렇게 그 합리적인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 합리성의 배후에는 네. 또다시 그러한 자연을 혹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삶의 의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내가 세상을 밝게 아는 계몽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알고자 했던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물리학, 화학, 지리학 이런 것들의 핵심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면에 그러한 자연을 내가 제어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동물의 성질 같은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식물에 대한 특징들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화학적인 어떤 특징들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자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식민지를 알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 이제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양학. 이 동양학은 동양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배를 보다 원활히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부터 오리엔탈리즘은 나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적어도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배와 제어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자연에 대해서 알려고 하던 또 인간 사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던 그래서 자본이 노동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네. 노동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식민지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알려고 하는 것도 동양학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한 지배를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결국 푸코식으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장한 힘이라는 거죠. 결국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장한 힘이고 그런 점에서 쪼개고 파헤치고 꿰어 맞힐 때는 이미 지배에 대한 힘이 그리고 그 욕망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다고 봐야죠. 그러기에 지식을 쌓는 일을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일이고 지식을 버리는 일은 네. 삶의 일이라고 노자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합리적인 인식, 즉 지식에 대해서 온전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식의 발전이 결국 문명의 역사였고
문명의 질주에 대한 제어 역시도 지식을 통해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식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배의 욕망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지식 속에 가지고 있는 지배의 욕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양학은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지식을 쌓아서 내가 보다 권력적인 힘을 가지는 것 혹은 그 힘을 통해서 지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결국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동화에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일 이것이 이제 지식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남보다 이기게 되고 결국 승자독식 사회를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계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지식을 쌓아서 내가 보다 성공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 관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성찰의 자리는 아닌가. 즉,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해야 하는 것에 관련한 문제가 아닌가. 결국 안다는 것과 또 느낀다는 것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분리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혜의 의미는 혹은 인문성의 의미는 그 성찰의 의미 속에서 삶의 지혜에 관련한 것이고 보다 지배와 복속의 근대 남성적 의미라기보다는 나눔과 소통에 한편으로 보면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노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학의 전통 속에서도 공자의 제자인 사마우가 이제 공자에게 인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공자가 사마우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인이라고 하는 건 어눌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눌한 것. 예. 촌스러운 것이고 어눌한 것이다. 사마우가 놀래서 아니 어눌하기만 하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공자가 그걸 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마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것조차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마우는 말이 좀 먼저 나가는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좀 어눌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실천 속에서 그것이 이야기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어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어눌함,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명확함을 통해서 명명백과 옳음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쩌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어떤 논쟁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어떤 것이 되고 그래서 알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또 세상은 또 사랑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이제 규정되는 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도덕경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장의 첫 번째 의미에서부터 고통스러운 어떤 지점을 시작해요. 관윤이라는 이제 제자가 선생님 이리 가면 어떡하십니까? 저희에게 무엇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도와 덕에 대해서 오천자로 딱 쓰잖아요. 근데 첫 문장이 뭐였냐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인용하는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일 텐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도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 내가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듣고 네가 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도가 아니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예.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예. 거죠.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것들 있죠. 지각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이것이 완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믿고 네. 우리가 들은 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나뭇잎에 떨어지는 수액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해요. 그렇죠. 예. 또 그러면 그건 너무 작은 소리니까 못 듣는다고 하지만 거대한 소리인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역시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식하는 그 자체는 정말 그것이 참일까?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일까 혹은 그것이 그거에 관한 전부일까?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도라고 이것이 맞어라고 얘기할 때 그 맞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인식하는 지각이 진정 세상에 대한 본질을 지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 특히 뒤에 보면 이제 명가명 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붙여지는 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상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떤 시인이 이제 그런 글을 쓰는데 그 고등어라고 할 때 우리는 고등어 하면은 자반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짭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에 딱 입에 침이 쫙 돌게 하는. 그런데 사실은 고등어라는 말이 없다면 정말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푸른 자유였다. 이런 시가 있죠. 그걸 고등어라고 이름을 규정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고등어는 우리의 어떤 인지하는 그것으로부터만 규정되고 있는 거죠. 정말 푸른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푸른 자유로서의 고등어. 뭐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어떤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라고 믿고 있는 그것,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정 진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라고 붙여지는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도라고 표현하는 순간 어떤 것을 떠올릴 텐데 그것은 도가 아니다. 또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본질을 드러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일상의 어떤 것을 부모로서 아이에게 훈계하는 어떤 훈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할까요? 가족 계획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들이 있었고 산하제한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형제가 6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4에 딸 2. 이건 어디 가나 이제 어깨에 힘 빡 주고 이제 그래서 한 명의 머리를 이발소에서 깎일 때도 형제들 다 데려갔어요.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은. 그래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첫째 딸한테 뒤통수를 딱 맞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엄마는 평생 아이 낳는 게 엄마의 전부야? 여성의 삶은 그런 거야? 이런 걸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중학교 때 산하 제한 운동이 벌어지고 가족계획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엄마는 정말 야만인처럼 산 거 아니야? 여자의 삶이 애 낳는 게 전부야?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엄마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알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잘 키운 딸년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식 많이 난 것은 이제 야만 취급당하는 거죠. 여성도 인간이다. 더 나아가서 여성에게 가치 실현을 하는 건 애를 낳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들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엄마는 왠지 야만적으로 살았던 것 같이 취급되어 버리죠.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때 대부분이 한 명이나 두 명. 이게 전부인 이유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그렇게 보편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무력한 거죠. 어느 순간 자식이 많아야지, 과거의 농경시대가 그랬겠죠. 훌륭한 어버이의 전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보다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탄광에 근무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뭐 부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에 자식이 6이고 할머니까지 있으면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으면 집 식구가 10명이었어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산업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가족화가 시작되고 가족계획이 출발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모두가 진리라고 혹은 그것이 모두가 옳은 것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또 한두 명만 쫙 내거나 안 낳거나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에는 거꾸로 자식들 안 난다고 해서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뭐 세디상 나면 뭘 지원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자의 도덕경이 21세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장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돈은 황하고 홀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지 불가하고 인식 불가능한 상태에 황홀하고 다시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으며 그 안에 존재가 놓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는 한결같이 존재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무엇이고 이를 노자는 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상 무명 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박이라는 건 통나무가 변화하기 전에 거치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으로 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인위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의해서 근대화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점점 자연은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믿었던 그 가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이 아닌가. 25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루어지는 무엇인가가 천지 만물보다도 먼저 생겼다. 그것은 소리가 없어 들을 수 없고 형체가 없어 볼 수도 없다. 홀로 우뚝 서 있으면 늘 변하지 않는다. 두루 행해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겠다.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 부르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크다 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아주 중요하게 이제 많이들 인용되는 건데요.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땅으로부터 무엇인가 사람은 본받죠. 이 땅은 하늘의 기운을 본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데 도는 스스로 그러함. 그걸 자연이라고 하죠. 그것으로부터 본받는 것. 그래서 노자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이것이 노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도덕경의 첫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습적으로 받아들인 어떤 그 절대성, 절대적 가치 같은 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사고랄까요? 이런 거를 촉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노자의 사상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레디컬
하는 데도 있네요. 예, 그럼요. 예. 특히 지금은 그렇죠. 근대에 대한 완전한 성찰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EBS에서 노자와 21세기. 김용옥 선생이 도올 선생이 이해하셨죠. 하셨죠. 예. 그때 그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예, 키워드를 제시하시고 이 비틀즈의 Let It Be. 예, 이게 아주 노자의 사상이랑 예. 통하는 노래다. 예, 이렇게 예.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그런 납니다. 정말 독특한 도올 선생만의 대단하신 분이죠. 예,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아마 그런 분들 꽤 계실 것 예, 같은데 예. 또 이윤호 선생님한테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들어보니 굉장히 새롭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 시간에 그 노자의 도덕경은 한 서너 번 정도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도라고 하는 것이 예. 과연 우리가 도라고 믿는 것,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네. 이런 네. 얘기를 가지고 노자 도덕경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포문을 열어주셨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1월 4일) 월요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 노자의 도덕경이었습니다. 이 자기 체력이나 건강을 과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망가지는 수가 많다고 하니까 분주한 월요일이지만 요령껏 쉼표를 찍으시면서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